갑자기 트럼프와 시진핑이 한판 붙은 거죠. 이게 딱 80년대 중반 후반 때의 모습과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네. 한국이 또다시 국군이 돌아올 수도 있다. 이거 잘만 살리면 우리나라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중국 거 이제 못 쓰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국의 디스플레이가 다시 잘 나가요 요즘. 조선업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네. 중국 빼고는 배 제대로 만드는 나라는 한국밖에 남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증시보다 한국 증시의 비중을 조금씩 더 지금 늘려가고 있고.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박정호 교수님 모시고 최근 전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모시고 나서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뭐 어제였나요? 엊그제였나요? 네. 코인 시장부터 해가지고 나스닥까지 갑자기 막 급락하면서 박살나. 지금 코인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뭐 청산당했다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맞습니다. 갑자기 뭔가 이렇게 급락이 일어난다는 건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있죠. 어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 정도 급락이 일어나는 가장 큰 그 계기는 그 전에 대세 상승이 시작될 거라는 확신이 일단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대전제예요. 네. 왜 대세 상승이 확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이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대세 상승이 이제 확실하다. 야, 조만간 연준에서 더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고 파월 같은 경우 내년 5월이 임기 마지막이고 트럼프가 그러면 연준 의장마저 자기 멋대로 임명할 거고 그럼 앞으로 본격적인 금리 인하까지 예상되면서 나스닥 코인 줄줄이 이제 달려가겠네. 이런 인식이 거의 확정적이었고요. 거기다가 미국에서 셧다운이 일어났어요. 공무원들 월급을 못 줄 테니 당분간 무급 휴가 가 있어. 이걸 한 거예요. 네. 왜 이렇게 했나 봤더니 지금 미 재무부에서 2040년까지 우리 미국 부채 안 줄어듭니다. 지금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 예산 조정이 실패했단 말이죠. 네. 그 얘기는 또 달리 말하면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이 특히 정부의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구나. 그러면 이거 답도 없고 결국 야 얘네 또 국채 발행하고 돈잔치 또 해야겠네. 네. 유동성 또 풀리네. 그러면 우리 코로나 때만 생각해도 아시잖아요. 주식시장이나 투자자산들이 달릴 때 그 자산에 대한 내재 가치, 실질 성과 이런 게 좋을 때도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좋을 때도 주가가 오르지만 제일 크게 반등하는 건 유동성이에요. 돈이 풀리면. 그럼요. 네. 그런데 미 정부가 돈 풀어야 되고 그다음에 연준에서도 금리 낮추고 지금 중국도 거의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이고 네. 그러면 이거 전 세계적으로 돈잔치 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중동에서도 이제 유가를 올릴 수가 없어요. 이건 미국의 조치 때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러시아가 전쟁 자금의 상당 부분을 유가에서 동원을 하는데 유가를 올렸다 그러면 이건 러시아가 다시 전쟁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다른 우호적인 국가들까지 모두 다 해서 유가를 낮춰서 어떻게든 러시아가 재정적으로 다시 완충되는 걸 막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유가까지 싸시고 야 이거 완전 돈잔치의 판이다 해서 어떻게 됐느냐? 그럼 내 돈은 없으니 레버리지를 써야겠다. 네. 그래서 나스닥 투자하는 사람들은 나스닥에 레버리지 쓰거나 선물 옵션을 건드린 거고 또 S&P 500 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논리로 거기다 한 거고 코인 바닥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코인도 그랬고 그렇게 레버리지까지 써서 모두의 기대감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트럼프와 시진핑이 한판 붙은 거죠. 말로. 너랑 나랑 그럼 끝까지 가보겠다고? 너 히토리 안 준다고? 그럼 나도 관세 100%야. 이렇게 되는 이 충격의 여파가 항상 또 레버리지 돌렸을 땐 프로그램 매매가 겹쳐 있거든요. 네. 이게 한번 빠지고 하니까 완전히 이제 초급락으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레버리지가 비중이 높은 네. 코인 쪽 이런 쪽이 이제 급락을 한 거고 네. 그 중에서도 뭐 비트코인 이런 거보단 소위 말하는 뭐 잡코인, 알트코인 이런 것들이 이제 막 30%, 50% 막 그렇죠. 70% 빠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심각한 소리 많이 들렸어요. 저도 몇 개 미국 그 코인 방송 보는 거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인스타에 계정 공유하는 것도 있고. 근데 자살하신 분도 계시고 강제 청산당해서 네. 좀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수십억, 수백억이 순식간에 제로가 됐다.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들도 막 도는데 네. 그 말은 결국에 너무 시장을 좀 낙관주의적으로 본 사람들이 공격적인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 네. 근데 이게 결국에는
보기에는 트럼프가 말했던 그 어떤 뭐 멘트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좀 촉발이 된 거라면 그 이후에 지금 빠지고 나서 다시 사실은 뭐 그런 거 아니고 뭐 이렇게 이렇게 존경하는 시진핑 뭐 이러면서 또 다시 뭐 멘트를 또 치더라고요. 본인이 말했을 때는 이 정도까지 여파가 클 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또 시진핑이 먼저 선빵을 날린 거거든요. 네. 이번에는 이제 조만간이죠. 뭐 이제 한 열흘 남았나요? 한 뭐 에이펙에서 네. 이제 경주에서 만나는데 시진핑 입장에서는 먼저 나 쉽게 보지 마. 나는 배수진을 쳤어. 이걸 하려고 히토류를 다시 통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네. 만나기 전에.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슬쩍 고개 숙여 들어올 줄 알았는데 트럼프도 거기다 초강수로 같이 맞대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교하게 계산되고 어떤 그 다음에 시나리오상 어떻게 대응하자 이런 걸 가지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진짜 시장은 그 사이에 너무 부풀려져 있었고 기대감으로 그러다 보니 인명사고까지가 일어나는 게 미국에서도 지금 큰 이슈예요. 다 팔로우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망하니까 그 가족들까지 하면 이거 여론에도 큰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갔다가는 정말 한 진짜 비트코인 기준으로 따져서 10% 넘게 빠졌는데 네. 뭐 비트코인이 한 20-30% 빠졌다 그러면 이거 회복하는데 한 1년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SNS 계정에 존경하는 시진핑 이런 표현을 그러면서 쓱 뭐 던졌고 우리 뭐 좋아질 거다. 좋아질 뭐 거다. 그렇게 다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써놨던데요. 그도 불황을 원하진 않는다. 그리고 그러니까. 중국도 대변인 통해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대화를 할 자세도 있다. 이렇게 양쪽 다 한 발씩 물러난 상황입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 쪽에서 먼저 배수의 진을 쳤다는데 중국은 그렇게 할 만한 여력이나 이게 체력이 되는 상황인가요 지금? 아니죠. 사실 시진핑이라는 사람의 리더십의 스타일이 말을 많이 하거나 대중적인 스킨십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항상 우직하고 조용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에이펙 가기 전에 선빵을 날린 건 본인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는 저도 그런 분들 가방모찌라고 하죠. 전문가로서 모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옆에서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안에서지만 보면 쫄았을 때 먼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짖죠. 네. 먼저 한번 내가.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그쪽에 보내요. 네. 그 또 부처에서 이번 사안에서 협조 안 하면 우리가 가만 안 있다 그래. 알았어? 솔직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인데 내부에서 검토했을 때 먼저 가요. 그러면 그쪽에 아니 그쪽 부처에서 이런 걸 도움 안 주시면 우린 또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읍소하고 와야 되는데 읍소할 때 우리 또 장관님이 또 이게 아니면 누가 역정 내시면서 그런 얘기까지 전하라고 하시던데 우리가 또 그렇게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하면서 이제 실무진들끼리는 그런 얘기가 그렇죠. 오거니 받거니 하거든요. 근데 이건 시진핑이 먼저 쫀 겁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너무 녹록치가 않아요. 얼마 전에는 중국 내부에서도 이제 유튜버들 유튜브라고 하면 안 되죠. SNS 인플루언서들. 인플루언서들 단속이 들어가서 이제 감정 표현도 단속하거든요. 패배주의 그다음에 뭐 인생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낙담하는 그런 발언들 하지 마라. 아니 무슨 그런 것까지 방송을 통제하면서 지금 이 어떻게든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거를 인위적으로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중국 경제가 지금 너무 안 좋아요. 네. 근데 중국의 MZ 세대들 청년들은 누워 있는 삶이라는 은어 같은 걸 만들었어요. 신적으로.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내 인생은 끝났고요. 이제 나 취업도 안 되고요. 나는 뭐 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했다가 잡혀가니 네. 이상한 은어로 독특한 아시죠? 요즘 무슨 누워 있는 인생 뭐 이런 독특한 이 신조어를 만들어서 방송하는 걸로 가고 있는데 그만큼 중국 경제도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트럼프 앞에서 자기가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왔다. 이거는 리더십의 큰 스크래치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지른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도 이제 맞받아 쳤는데 생각보다 너무 세게 너무 썼죠. 일어났다. 네. 근데 이번에 그런 얘기들이 있던데 뭐 지난 과거도 반복됐지만 트럼프 가족들이 이제 이런 항상 뭐는 멘트 나오기 직전에 뭐 풋옵션 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벌었다. 뭐 이런 루머들도 막 나오는데 실제로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어찌 보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장에 가족들이 투자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다. 미국은 가능합니다. 이게 저도 미국에서 이런 그 공무원들이라고 할게요. 네. 미국 행정부 공무원에서 일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기 전에는 정확하게 그 맥락을 이해를 못했는데 맥락이 이거더라고요. 우리 미국의 산업의 역사, 자본주의 역사도 별의별 노력을 다 해봤대요. 그러니까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권한을 가졌다는 건
조만간 이렇게 법안이 통과되는 거야? 조만간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면 여길 도시를 개발하기로 됐다고? 네. 정보를 제일 먼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투자만 해도 떼돈을 벌 수 있는 요소를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이건 이해 충돌이지 않냐. 그래서 그걸 근절하기 위해서 정말 못하게 옥죄는 방식. 우리나라가 그걸 하고 있잖아요. 이걸 해봤는데 불가능하고 더 깊숙하고 음지로 숨어 들어가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우리랑 상황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국적도 다국적이 안 되고 네. 해외 우리 자금을 해외로 이체하는 것도 외환관리법이 굉장히 강합니다. 쉽게 내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미국은 전통적으로 그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미국의 금융 네트워크라는 건 내 돈을 얼마든지 외국에 보낼 수도 있고 뭐 외국에서 다시 거기에서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아주 공공연한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아예 국적도 바뀌어버리고 그러다 보니 이거는 도저히 뭐 이해관계 충돌로 못하게 막아봤자 더 은밀하게 차명으로 페이퍼 컴퍼니로 뭐 바하마 군도에서 이상한 걸 하더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이 정치가를 선택하는데 노이즈가 더 많더라는 거죠. 저 사람은 선량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향적으로 네. 어떻게 했다? 보는 데서 다 해라. 안 막을게. 개인이 이상한 조세피난처 이상한 회사 만들고 쓰리 쿠션으로 돈 보내고 자식들이 갑자기 전부 유럽으로 이민 가 있고 이런 짓 하지 말고 네. 그냥 다 보는 데서 해. 우리가 그거 보고 판단하고 찍지 안 찍을지 결정할게. 이걸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보기엔 완전 아사리판이잖아요. 자기 취임식 날 자기 코인을 만들어서 가족이 수조 원을 챙기더니 네. 이번에도 지금 소문이 아버지가 갑자기 통화하는 거 들었단 말이에요. 네. 뭐야 이 자식들 안 되겠네. SNS 막 아빠 뭐예요? 그래서 SNS에 내가 오늘 지금 폭탄글 날리려고. 그럼 간단하잖아요. 풋 걸면 바로 끝이에요. 풋 걸면 되죠. 예, 그냥 끝이에요. 그럼 야 나 오늘 아빠가 한번 역정 내는 거 SNS 올려서 수천억씩 벌겠는데 형 지금 푸시아프 다 전화 끝나는 거거든요. 네. 이 진짜 이해는 안 되지만 그 법의 원칙은 더 숨어 들어갈까봐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 사실 미국이 아예 오판한 거라고 보긴 어려운 게 우리 몇 번 올해도 있었잖아요. 있었죠. 보좌관 이름으로 자기가 먼저 맞아요. 회의 갔다가 주식 거래하다가 지금 한번 그 사람 이제 뭐 어떻게 탈당하고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우린 항상 그게 문제예요. 탈당하고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그걸 언론에서 계속 끝까지 조망을 네. 안 해요. 그리고 국회 소의회 열렸을 때 코인 또 매매하다가 그렇죠. 그것도 또 딱 그분도 알고 봤더니 코인으로 수십억 벌었잖아요. 이거는 제가 아무리 두둔해주고 싶어도 두둔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분들도 사정이 있겠죠. 이 말이 한마디도 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일들이 너무 보좌관 이름으로 하고 뭐로 하고 하는 일이 오히려 많으니 불법으로 가니까 더 문제가 되더라.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대놓고 해. 그럼 다음번에 우리 유권자들이 그럼 넌 안 뽑는다 이놈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차라리 이제 그런 게 오히려 크게 봤을 때는 더 깨끗한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막을 수 없다면. 네.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합법적인 선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도 숨겨놓으면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저는 그래서 요 한마디만 더 해드리면 그래서 이번에도 되게 아쉬웠어요. 예를 들어서 보좌관 이름으로 대리 매매하고 이런 일 터지면 우리 여당 야당 맨날 싸우는다고 해서 우리가 막 뭐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이런 거는 서로 싸우는 쪽이니까 좋아. 전수조사해. 네. 그 소리 나올 법한데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전수조사하자. 니네 한번 초토화돼. 나도 다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참 이럴 때마다 허망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공개적으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게 미국의 판단이다. 제 판단이 아니라 네, 그게 미국의 어찌 판단. 보면 자본주의를 오래 운영해본 나라로서 네. 그게 맞다라는 거 이제 시행착오 끝에 결론을 네. 냈다고 보고. 자, 그럼 결국에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게 잠깐의 그냥 이제 다툼 정도였고 다시 그 대세적 상승의 어떤 그 흐름은 꺾이지 않았느냐, 꺾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일단 두 진영 모두 이걸 수습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도 지금 중간 선거 앞두고 분위기를 망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지금 여러 상황이 약달러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약달러가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유지를 해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 역시도 지금 중국도 뭐 브릭스 보니까 요즘 체제를 제대로 갖춘 것 같은데요. 상하이 협력기구 보니까 체제를 제대로 갖춘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 브릭스나 중국의 우방들은요. 러시아, 인도 생각해 보세요. 다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AI 선도하고 뭐 미래 신산업들 다 선도한다고 했을 때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 거기에 반기 들어서 자체
자체 AI 구축하고 자체 소프트웨어 안에 있는 OS 따로 만들고 합니까? 우리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이 AI 만든다 했을 때 러시아가 그걸 갖다 씁니까? 천만입니다. 천만이에요. 그 다음에 인도가 그렇게 하나요? 천만이에요. 저쪽은 뭉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중국은 어떻게든 내수의 문제를 내부에서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극단적으로 제일 또 중요한 시즌인 연말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 네. 중국 제품을 얼마나 미국에 팔아 제끼느냐가 그나마 올해 경제 성장률 이걸로 디펜스는 했다로 끝날 수 있는데 네. 관세 100%를 때렸다? 이거 이대로 놔뒀다간 진짜 중국의 중소기업들 줄도사네요. 그래서 무조건 일단 풀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의 어떤 다툼 이런 것들은 잠깐 이렇게 잠깐입니다. 되는 거고 다시 좀 약간 얘기가 그렇죠. 좀 긍정적으로 갈 네. 확률은 높다. 근본적인 치유는 아니지만 다시 그래도 뭔가 얘기 좀 해보자, 수습을 해보자 이렇게는 계속 갑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관세가 어느 정도 뭐 정리가 돼야지만 이 어떤 이 불안 요소들도 좀 정리가 같이 될 텐데 뭐 당장 해결될 만한 요소들은 없는 거죠. 사실 이 빨리 정리하고 싶어서 이 선빵들을 날린 거예요. 그래서 나 우습게 보지 마, 좀 양보 좀 해줘. 네. 이렇게 빨리 우리가 수습하고 다시 교통 정리하자를 하고 싶은 건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좀 일단락을 하고 싶어하고 시진핑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게 워낙 그 원하는 바가 극명하게 갈라서 뭐 관세 부분에 대한 대규모 타협은 뭐 에이펙 행사 전후에서 일어날 거라고 전 생각하진 않은데 적어도 지금 극단으로 간 거는 약간 한 발짝씩 조금 물러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다시 잠깐의 어떤 급락이 있었지만 그냥 며칠 전으로 돌아가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돌아가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워낙 급락이라서 돌아가는데도 몇 개월 걸리거나 꽤 시간이 걸리는 종목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미국 정부의 지금 뭐 재정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된 건 뭐 전혀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 뭐 예전에 사람들이 예측했던 대로 뭔가 다시 한번 돈을 풀고 전반적인 유동성이 늘어나는 이 시장 자체의 그 뷰는 그대로입니다. 뭐 그대로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좀 빠졌을 때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아주 단지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미국 증시보다 간만에 한국 증시 투자 비중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기 직전인 상황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게 딱 80년대 중반 후반 때의 모습과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는 일본이 전 세계 산업의 헤게모니를 다 장악했고 반도체 시장 점유율 전 세계 70%, 자동차도 뭐 세계 3강의 구조에 가져갔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나머지 부분도 조선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후발주자로 치고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격차가 너무 컸어요. 그리고 야, 한국이 일본 추월하려면 우리 아버지 세대들 우린 다 끝나고 니들 세대나 가능할까 이런 조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져가신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 당시 미국이 일본을 철저히 밟았죠. 플라자 합의로 네. 엔화가치 2.5배 올리는 걸 1년 반 만에 단행시켰고 그 다음 연도부터 지금 관세 뭐 우리 15% 25% 이거 가지고 난리잖아요. 네. 근데 그때 85년도에 플라자 합의, 86년도에 미일 반도체 협상 이게 관세 100%가 있어요. 반도체. 그러면 뭐 환율 효과에다가 관세까지 하면 반도체 가격이 한 3년 만에 5배 오르는 바로 그때 우리가 네. 치고 나간 거죠. 어부지리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좀 듣기에 좀 민망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공무원분들하고 회의하면 절대 그 표현부터 바로 잡아드립니다. 아, 교수님, 박 교수님 오랜만이야. 야, 이거 중국 애들이 다 따라오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이거부터 바꿔드려요. 중국 그 기업들이 다 따라오는 게 아니라요. 이미 역전한 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따라잡아야 됩니다를 다시 워딩을 바꿔드리거든요.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진행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중국을 지금 미국이 잘하면 상당 부분 또 옥죄 주거나 눌러주려고 해요. 네. 그러면 주저앉을 법했던 한국 시장에 다시 반등의 기운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도 그렇고 네. 휴대폰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우리의 주력 산업들이에요. 심지어 철강마저도. 네. 네,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 중국 반도체 회사들
우리 거 다 잡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반도체가 뭐 수율이 우리보다 낮기 때문에 뭔가 코스트가 높은 상황에서 생산하고 있는 걸 맞추기 위해서 엄청난 보조금을 주는데, 그리고 그 규모감 있게 생산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데 그 초과 생산된 거 해외에 값싸게 팔고 있었는데 점점 미국이 중국산 반도체나 그걸 기반으로 한 OS 이용하는 걸 저절로 막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생태계가 지금 구분이 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영미권은 어차피 중국 거 못 쓰네. 그럼 영미 전체 시장은 누군가 반도체를 다시 제공해줘야 되는데 한국 말고 대만의 TSMC는 이미 밀렸어요, 주문이. 그래서 테슬라가 저 TSMC 기다리고 있다가 쟤네 벌써 저 엔비디아 거 생산하느냐고 내후년까지 뭐 발주 다 받았다는데 안 되겠다. 삼성 들어와봐. 너한테 발주 밀어줄게. 우리 테슬라에서 이제 다음 반도체를 직접 설계한 걸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저희 아직 공장도 안 지었는데 나랑 같이 시작. 그리고 그거잖아요, 사실. 네, 공장도 없는데. 그거 들어갔죠. AMD가 이번에 오픈 AI랑 같이 또 삼성전자랑 또 길드 맺은 게 TSMC는 2년치가 밀렸다니까요. 그 지금 치고 나가야 될 AI 판도에서 그거 언제 기다립니까? 안 되겠다. 삼성 안 되겠는데 같이 해보자. 이거예요. 어떻게든 해결하자. 어떻게든 하자. 이거예요. 네. 그래서 삼성이 실력을 다시 완비했다. 다 갖췄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라 옆에 맛집이 여기 줄 서서 밥 먹으려면 2시간 걸린대요. 근데 태익이랑 제가 어디 놀러 갔다가 형, 우리 기차 시간 있어. 여기서 먹고 먹어야 가. 된다. 그러면 안 되겠다. 야, 여긴 맛집 아닌데 여기서 대충 먹자. 옆에 집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걸로 물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애플하고 갤럭시, 그다음에 중국폰 3강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애플의 상당 부분의 매출이 중국에서 걷어져요. 네. 중국인들 애플폰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런데 이 생태계가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하면 애플의 매출이 옛날만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국폰 자체는 이제 슬슬 화웨이를 비롯해서 별도의 OS를 아예 개발해서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안드로이드가 아닌 걸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까지 성공할지, 뭐 안드로이드 위에 서브 OS를 다시 넣고 거기서 앱을 깔겠다, 이상한 것도 또 시도하고 있는데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점점 생태계가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중국 휴대폰은 엄밀히 말하면 찻잔 속의 메아리로 점점 귀결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꼭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삼성의 갤럭시 휴대폰. 뭔가 힘빨이 빠져가는 듯해 보이는데 다시 서광이 비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변화들 속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중국 거 이제 못 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국의 디스플레이가 다시 잘 나가요, 요즘. 조선업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중국 빼고는 배 제대로 만드는 나라는 한국밖에 남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증시보다 한국 증시의 비중을 조금씩 더 지금 늘려가고 있고, 저도 뭐 제 라디오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했다가 요즘 지나가는 분들이 삼성전자 돈 좀 버셨겠는데 뭐 하신 분들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넣어봤자 얼마나 넣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뭐 오래전부터 저는 주식 투자했던 사람이라서 평단이 그래도 좀 낮은 편인데 뭐 삼성 10만전자 가면 서울 외곽에 아파트 하나 살지도 모르겠어요 하고 그냥 뭐랄까요, 비유적인 표현을 했는데 하여튼 저는 그래서 국장을 더 요즘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관세 전쟁이 뭐 끝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너무 과하게 뭐 이렇게 막 치닫는 것도 아닌 다시 약간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그렇지만 이 생태계가 분리가 된다는 거는 뭐 명확한 거니까 이 상황에서 어찌 보면은 이제 어부지리를 또 한국이 얻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를 비롯해서 휴대폰, 자동차, 우리의 주력 산업군에 중국 비중이 이미 미비한 수준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중국하고 갈라졌을 때 그럼 중국 매출 어떻게 되느냐? 반도체가 그나마 공장 큰 게 두 덩어리가 거기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걱정이지, 자동차 이미 의미 없는 수준이 돼버렸고요.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뭐 2차 전지도 중국으로 들어가는 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생태계가 중국과 갈라져서 입을 수 있는 충격들은 상대적으로 미비해졌고, 그러다 보니 저는 한국이 또다시 국운이 돌아올 수도 있다. 이거 잘만 살리면,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리는 게 이때부터 중요하겠죠.